GS 리테일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은 16.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9%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하단에 남아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조 8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6.3% 증가했고요. 그 상품이겠죠. 상품이 19.5% 더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 증가보다 재고 증가율이 더 많으면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우선 판단이 되고요. 매출원가 적게 증가해가지고 매출총이익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빼니까 영업이익은 판매관리비가 좀 너무 올랐다, 그런 얘기가 되죠. 매출이익보다도 더 증가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은 8.6% 내려간 거로 됩니다. 그리고 또 원가 생산성도 1%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스루프 쪽으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성격으로서 9.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이거로 봐가지고는 원재료 가격이 상품 매입 가격이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은 더 인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상품 유통업으로서 원칙적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과 스루풋 회계 손익 차이는 없으나 있는 원인은 상품에 가공비가 추가되는 상품들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쓰는 비유로 얘기하면은 종이컵을 사다가 거기다가 뭐 하나 간단하게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판매하는 그런 비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어쨌든 스루풋율이 4.7% 상승했고요. 근데 그 현장 운영 비용이 꽤 크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운영 비용이 46.5%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TOE 생산성도 0.06, 그냥 6%라고 그냥 이해하면 6%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81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0억 원이 적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뭔가 이 상품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이 753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이 상품 회전율로 보시면 되겠죠. 23.5%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은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으로 치면은 분석 경험상 이게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일부 또 가공하는 게 있어서 제조업 성격으로 해서 적용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에 대해서는 가정이론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글쎄요. 어쨌든 가정과 이론을 아직 동일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반증은 재고 회전율 하락은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은 더 인상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반증 방법은 그런데 확인할 수 없다. GS 리테일이 수만 가지 품목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평균 에버리지 가격 이런 거를 내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압박률 이런 거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급 속도는 10.7회전으로 매우 높습니다. 9개월 동안에 10.7회전 했다 그러면은 한 달 내에 수금을 헌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카드 긁는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쓰니까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엄청 느리네요. 이게 이제 리테일 계통의 또 농심라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오뚜기 라면도 거의 비슷하긴 하죠. 제가 납품하는 사람들이 이제 을이고 봉이다 보니까 줄 때까지 9개월간에 2번뿐이 수금을 못했다. 이래 가지고도 말하자면 GS 리테일에 납품을 해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느냐. 중소기업만이 아니고 대기업도 그건 마찬가지겠죠.
정한 뭐 그렇다는 비율을 한번 이게 쉽고요. 그 다음에 뭐 이자 부채 레버리지를 낮은 편이고 현금 버퍼율도 매우 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은 뭐 상품이라 보고요. 상품의 매입액이 있고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9.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무려 46.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이 있는데 이게 그 2.7%로 증가했습니다. 약간의 그 가공 작업이 있다는 얘기죠. 상품을 사다가 뭔가 좀 가공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공 비율이 내려가면은 원재료 그러니까 상품 매입 가격이 아니 올라가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에서 또 성과평가에서 예측했던 것은 그거하고 모순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모순되는 걸 가지고 맞냐? 그러니까 상품 매입 가격을 진짜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논리로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본다 그러면은 이 경우 우리는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봐야 된다. 그것이 뭘까 하는 것을 GS 디테일을 하면서 논리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만약 뭐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고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요거를 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만약 가공 비율이 상승한다면 아까 가공 비율이 상승했죠. 상대적으로 상품 매입 가격은 하락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품 회전율이 상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손익계산서와 평가지표에서 출현한과 모순이 된다. 이 경우 우리는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상품 회전율을 구할 수 있다면 정당화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수량으로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수량으로 확인할 방법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지만 회계는 이런 논리적 사고를 연습하는데 훌륭한 어떤 교재로 쓸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란 것은 수량으로 우리가 재고 회전율을 한번 해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분명히 상승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PQ 총재 적용의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인데 BWCAI 증감액을 가감해 줘도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게 뭐냐?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올해는 맞습니다만은 작년도는 또 315억 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의 마이너스 표시는 돈이 721억 원 나왔고 그렇다면은 이제 재고는 증가해야 되는데 30억이 더 증가해 버렸잖아요. 요게 이제 증가한 것이 가로치고 한 것은 평가했던 걸 다시 환입을 잡았다 이게요. 나는 평가 손실을 잡았다가 다시 환입 잡고 뭐 이런 행위들이 과연 회계 전문가들이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과연 상품 회전율이 높은 이런 업종에서도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저 폐기 손실은 제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 평가 손실 작업을 나 왜 하고 있는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30억이나 어떻게 환입을 다시 잡냐 이게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 작년도 경우에는 현금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늘어야 아니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273억 원이 늘었죠. 그리고 평가 손실을 빼주더라도 315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냐 이렇게 되면은 뭔가 흡수합병 때문에 어디 무슨 재고가 어디에서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거 검색을 해봐도 그런 내용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심스럽게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좀 세워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앞 단계도 뭔가 그 갭이 있고, 운영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3,822억이 됐는데 35.2%나 크게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189명이 증가했고요. 평균 임금은 3분기까지 4,780만 원, 연말까지 거의 6천억, 아니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게 32%나 인상했다는 얘기는 뭔가 그동안에 좀 뭐 좀 박하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했는 건지 모르지만, 또 인력을 안 뺏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 그 CU 같은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임금을 올려준 건가 하는데, 쭉 뭐 이런 그 식품계통 그 SPC 그 삼립 이런 데 해봤어도 거기는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은 이마트를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마트는 얼마나 줄까? 연봉을, 그런 것도 좀 이제 궁금해집니다. 수수료가 무려 70%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를 안 했는데도 수수료를 올려줬다는 얘기는 역시 뭔가 그또 그 매출 촉진을 위해서 그것도 올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 매출도 증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스루프도 증가했는데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들이 이 수수료율을 올려준 거, 그 다음에 인건비를 또 32%나 올려준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생산성이 이 상승된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사고 방식으로 이 3분기까지 거의 뭐 8조 원 했으니까 연말에 9조 9천억 할 것이다. 그래서 9조 9천억을 하면은 한 2,793억 원 정도 남는데, 이 경우에 재고가 40% 증가한 거를 그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자원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가 아니고 더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끝낸다. 그런데 재고를 40% 증가가 아니고 20%만 증가한다고 보면은 영업이익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가 줄면은 영업이익이 준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재고를 줄이라는 압력이 있고, 왜? 돈이 거기에 많이 잠겨 있으니까. 그런데 재고를 줄이면은 이익이 준다. 그러니까 모순 속에서 우리는 해결책도 못 찾고 원가 회계의 굴레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 세계를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다. 드디어 21세기가 이제 시작된 지 뭐 꽤 됐습니다만 이제 뭔가 변화의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또 드려보고 싶어요. 그 변화가 스루풋인데, 이것은 이걸 뭐 100만 원, 원 단위로 얘기를 해버릴게요. 아까 그 원가 회계는 990만 원어치 뭐 어떤 그 B2B 거래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980만 원이면은 충분하다. 그러면 남는 게 한 17만 8천 원 남는다. 이렇게 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익을 내보자 그러면 재고 회전율을 1.9%만 증분시켜보자. 매출을 더 좀 해보자. 그래서 30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한 10조 정도를, 아니 1,000만 원 정도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요 경우에 그 매출을 증가시켜서 2,827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재고만 감소시킨다면은, 매입액을 줄이고 또 재고를 줄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요게 이제 한 2,767억 원 정도 남는 거로, 그리고 변동폭은 60억 범위 내에서 좀 작죠. 그 상품 유통업의 그 마진 이런 차이다 보니까 요 갭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출은 10조 원과 9조 8천억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827억과 2,767억 원 사이에서 탄착권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장부가격 73% 선입니다. 그리고 GS가 57.9% 지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8.16%, 외국인이 7.69%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GS 리테일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